작은 서점. 모음이 사라지길 원해.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정용준의 소설 떠떠떠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소설 속 표현처럼 남자는 입술 사이에 암초처럼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는 단단한 단어들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러다 급기야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발작증을 앓는 한 여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책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1102님께서 저는 수요일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장유진 작가님의 코너 꼭 들어요. 단편 소설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버스 타고 오가며 읽고 있습니다. 단편은 일단 짧아서 좋습니다 하셨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게 핵심이에요. 단편은 네. 정말 그 단편 보통 집으로 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단편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네. 뭐 하나나 두 개만 읽어도 그건 내가 읽은 책이 되는 거예요. 책장 꽂혀 있으면 나 저거 읽었어. 그래서 굉장히 읽은 책의 건수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죄책감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하나 달랑 읽고 내가 이 책을 다 읽은처럼 하나는 좀 심하시고요. 근데 그 한 두 개, 세 개 정도면 네. 괜찮아요. 두 개까지는 허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어쨌든 단편이라는 건 일단 길이가 짧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예술의 정수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이 단편 소설이라는 것이. 네. 그 감싸고 있는 것들이 네. 더 양이 적으니까 네. 더 뭔가 예술의 정수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어떤 장편 소설 중간에 있는 그 느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전 진짜 단편 소설 읽는 그 재미에 요즘 정말 푹 빠져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단편이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네. 오늘 거는요. 네.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쩌릿쩌릿 아픈 거예요. 그쵸. 네. 오늘 그 해결책까지 제가 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을 경우. 네. 오늘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용준 작가님의 떠라는 단편이고요. 네. 그 정용준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 가나의 수록작입니다. 네. 처음에 이 제목이 뭐 이런가. 그쵸. 제목부터 읽고 싶게 만드는. 네. 근데 이게 참 장난스러운 그 어떤 음절의 나열이 아니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제목이었습니다. 네. 자, 먼저 정용준 작가님 어떤 작가시죠? 정용준 작가님이 2009년에 그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공은 그 러시아어과, 노문과라고 하죠. 네. 전공을 하셨고, 지금은 서울예대에서 문예창작과 강의도 하고 계시고,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편소설 떠가 저한테는 정용준 작가를 알게 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네. 더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이 2011년도에 그 요즘은 이제 엄청 역사가 나름 깊은 상이 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2회 때 받은 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1회 때부터 봤거든요. 네.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상인 게 사실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단편 소설에 빠져들고
나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문화센터까지 가게 되고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 상인데 그렇군요. 2회 때 이 소설로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그걸 읽고 뭐야 이 작가님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책이 그 해 말에 나왔을 때 제가 네. 산 거예요. 그게 실려 있겠지? 네, 다른 소설들은 또 어떨까? 이러면서 저한테 입문작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문지문학상, 네.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도 여러 번 받으셨고. 젊은 작가상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젊은 작가지만 신인의 개념이 아니고. 젊은이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그 나이에만 들어가면 계속 받을 수 있는 상. 등단 10년, 데뷔하고 10년 안에는 그렇구나. 여러 번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법 많이 받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정영주 작가님은요? 아주 많이 수상한 작가로 유명하고 손보미 작가님도 되게 많이 수상하셨고 예. 또 황순원 문학상 받으셨고 네 지금은 서울 지금도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최근에 또 그 산문집도 나와서 이따가 제가 연관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이 조금 되게 신선했는데 네. 우리 장윤 작가님은 왜 이걸 책갈피에서 소개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이게 벌써 어떤 마음에서 추천하시는 건가요? 이 소설을 접한 지가 저도 벌써 14년이 됐는데 네. 사실 14년 전에 처음 접한 소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네. 머릿속에 맴돈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떠올린 계기가 혹시 최근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예, 저 봤어요. 보셨어요? 네, 예. 박보영 배우가 1인 2역하고 박진영 배우 나오고 네. 제가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좀 시작과 달리 끝에 굉장히 묵직하게 끝났어요. 그쵸? 저 좋았어요. 예.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저는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랑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처럼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네.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고 서로 약간의 감정의 교류가 있었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각자 어떤 상처와 결핍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서 그걸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보고 이 소설이 생각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갈피에서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벼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4년 전에 그 기억이 또 어느 순간 다른 작품과 오버랩되면서 다시 또 상기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책갈피 이 코너를 하시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은은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분 좋은 어떤 자극이길 정말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뭐 2번 읽을 것도 3번 읽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떠떠떠 쉼표하고 떠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게 정말 거칠게 요약을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말을 더듬는 소년과 그리고 어떤 질병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발작을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때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증상을 앓고 있는 소녀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말 너무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읽어보셨으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서사가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벤트 뭐 사건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 문장 하나 장면 하나 그리고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거치게라도 요약을 해보면 모험이 사라지길 원해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해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사실 이어지는 문장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소년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다가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는 큰 소녀가 어디서 이제 만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낭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탈을 벗고 처음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제가 이 장면을 읽어드린 이유가 뭔가 이제 소리로 들으시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이게 시각적으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 장면이 맞아요.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냄새도 지금. 그쵸. 예. 그 탈 안에서 나는 그 냄새를 얼마나 빨지도 못하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벗는다 하는 순간 그쵸.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죠. 이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르의 남편인가 하고서 근데 좀 차차 읽고 판다 사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동물의 탈이구나 하면서 마음의 안도를 찾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둡고
인간의 내면의 결핍을 다루고 있고 이러니까 어두운 소설이긴 한데 네. 이 사자랑 판다의 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간 환상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설정을 참 너무 잘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다와 그 이제 사자의 그 탈이 굉장히 사실 크잖아요. 우리 네. 놀이공원 가면 저는 항상 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써봤어요. 어떻게?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에서 그 홍보하는 뭐 캐릭터가 있어서 네. 그 내부 직원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키가 제일 작아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진짜로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 힘들죠. 네. 대신 뭐 어떤 동작을 해도 네. 창피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막 춤을 춰도 되고 그런 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한 사람은 청춘 한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게 힘든 사람이고 맞아요. 또한 그 여자는 이제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네.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데 되니까. 탈 안에서는 그게 다 감춰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정말 절묘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네. 그들만의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그 청춘 남녀들의 비밀 공간이 바로 이 탈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소설 속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얘는 언제나 웃고 있고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되고. 네. 그리고 이 주인공 남자가 말을 더듬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일부러 약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정말. 선생님. 네. 너무 화가 나죠. 출석 네. 번호가 27번인데 네. 그래서 달력에서 27번을 다 도려낼 정도로. 네.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들 많잖아요. 자, 오늘 며칠이죠? 오늘 27일. 자, 그러면 7번 일어나. 17번, 맞아요. 27번.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안 할지도 몰라요. 아마. 너무 아침부터 너무 가슴이 정말 답답하잖아요. 내 번호가 되면. 그래서 네. 말을 더듬는데도 일부러 그러니까. 일어나서 시키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말을 안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니까 사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했고 판다인 그 소녀 역시 네. 그런 비슷한 이유로 네. 여기서 했겠죠. 그런데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자씨 네. 이러면서 네. 말 못하세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척하면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거짓말 이러잖아요. 네. 거기서 걘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네.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많지만 말을 일부러 막 안 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동물이 됐고 이제는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네. 아무도 나한테 막 말을 맞아요. 하라고 하지 않는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관객이고 이 둘이 친해지면서 자기만의 약간 상황극 루틴 같은 것도 생긴 거예요. 뭐 사자가 먼저 있는데 판다가 먼저 괴롭히면 사자가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만의 그 상황극 루틴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있으면 막 그 앞에서 결국에는 약간 판다가 승리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다시 좀 친분을 쌓게 되죠. 네. 하나 더 낭독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 말을 더듬는다는 거를 사실 이 소설만큼 잘 표현한 소설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더듬었다. 뭐 정말 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길게 묘사한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을 더듬는다는 거에 대한 본인의 그 아픈 괴로움을 정말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왜 이 작가가, 이제 이 주인공이 계속 방에서 뭐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연습할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봐야지 하는 순간 이 방에 마치 유령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와요. 그 압박감이 뭔지 아세요? 네. 진짜 저는 약간 방송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편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뭐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갑자기
여기가 다 청중들로 시청자들로 이렇게 가득 차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압박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한 서너 명밖에 없는데 한 내 마음속에는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속에 그렇지만 실제로 네. 전파를 통해 이게 그렇긴 하죠. 그것까지 계산을 있으니까. 하니까 네. 그때 그걸 좀 이겨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인데 지금도 뭐 다 극복했다고 약간 방송 울렁증인 거겠죠. 오히려 이런 게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아나운서님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와,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많은 그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말 더듬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그쵸. 상황들을 네. 예 이제 가정을 하는데 와 너무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방을 가득 채우는 그 유령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네. 아, 저 생각도 못했네요, 아나운서님. 그런 생각하실지. 네. 네. 아, 제가 사실 낭독하고 싶은 장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16살 때 이게 진짜 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육교에 가서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이거를 들고 네. 그 장면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자신의 어떤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육교에 올라가서 말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네. 결국 그것도 실패하면서 또 다른 트라우마로 네. 자리 잡게 된 거죠. 아마 이때 이후로 나는 이제 말 안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을 더듬는다. 네. 그 상황을 정말 작가의 그 표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한테 말은 붕괴된 조직이고 네. 소멸된 유적이고 네. 태화된 신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 작가가 이 말 더듬는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히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말을 더듬으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되게 이 작가님의 작품 되게 중요한 어떤 화두고 그래서 말 역시 화두고 말을 더듬는 것 자체도 이 작품을 처음엔 드러났지만 네. 장편으로도 쓰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읽느라 조금 마음이 아파서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장편 버전은 좀 밝아요. 같은 소재인데 네네. 그리고 그 육교에 올라가서 하는 그 장면이 거기도 등장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읽은 지 좀 오래돼서. 그래서 뭔가 물론 어두운 소설이 뭐 안 좋은 소설이 이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더 먼저 나온 소설이니까 네네. 이거부터 읽고. 아까 전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면 그 대처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또 정용진 소설을 읽으라는 그 제안이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약간 처음부터 뭐 연인이 됐다라고 등장하진 않지만 이 둘이 썸을 타고 있구나 아니면은 좀 연인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녀도 어릴 때 이 소년이 심지어 봤어요, 그 장면을. 발작을 하는 장면을. 갑자기, 심지어 또 그 순간이었죠. 자기가 선생님이 시켜서 읽으려고 하는데, 네. 막 더듬고 못 읽어서 애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그 시선을 뺏어간 사건이 발생해요. 네. 이 소녀가 네. 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막 뒹굴어요. 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그걸 막 구경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학을 가요.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는 사실 잠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는데 정신이 들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 그래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내부를 그냥 다 들켜버린 것 같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건지 너는 죽어도 알 수 없을 거다. 그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그 발작 기간 동안 네. 정말 나는 정말 꿈을 꾸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네. 제발 그게 끝나고 나서 나를 너무 슬프게 너무 보지 말아달라. 잠시 산책을 갔다 와도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부탁을 하잖아요. 네.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라고. 네.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은 만약 또다시 네 눈이 지금처럼 눈물로 가득하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판다가 그렇게 잠이 들어 버리잖아요. 발작을 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거예요. 책을 꺼내서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괴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읽어요. 자기 더듬기 때문에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활자를 입을 열어서 읽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막 깨진 유리병처럼 산산조각이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내가 사랑하는 이 팬더가 괴롭고 있는 동안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괴로워야겠다. 여기서 너무 진짜 이거 진짜 명장면이라는 생각을 했고 참 많은 연인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네. 막 정말 건강하고 항상 활기차고 뭐 미래지향적 이런 커플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정말 서로의 아픔 정말 너무나 마음속 깊이까지 박혀있는 그 아픔을 다 감싸는 연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주인공들은 정말 후자에 해당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고 전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막 비 맞으면서 네. 막 하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 그 비 맞으면서 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고 계속 이제 말을 감탄을 했어요. 더듬을 때 느낌을 딱딱하고 되게 건조하고 퍼석거리는 네. 그런 걸로 표현을 하다가 이때 뭔가 그 물고기 같다라고 하고 이런 감각으로 표현을 한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소설이 또 유독 그 우리 장유진 작가님 14년 전에 그때 기억 네. 계속 맴돌고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에게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그거를 뭐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네. 아름답게 사랑을 한다라는 게 뭔가 좀 그렇게 나이브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둘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냥 아름답게만 보여지진 않고 계속 뭔가 걸리잖아요. 이 서로가 가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걸려서 이제 계속 덜그럭거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서로의 그것들이 약간 도드라질 때도 있고 가진 장애들이.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낭만적 사랑으로 이제 해피엔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가진 불편함을 더 사랑을 하면서 더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고 뭔가 이들의 딱딱한 것들이 부드럽게 변화한다 정도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표현들이 정말 절절하고 아름답고 네. 그 놓치면 안 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셨으면 꼭 좋겠어요.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리긴 좀 뭐하고. 네. 자, 이제 떠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 소설이 가나더라고가요. 이게 이제 표제작이잖아요. 그쵸. 가나도 추천할 만한 작품인가요? 그럼요. 여기 있는 소설집에 사실 소설가의 첫 소설집은 네. 다 뭔가 저번에 제가 최진영 작가님 했을 때도 그랬지만 네. 뭔가 그 작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수록작들 다 추천드리고 가나는 어떤 이 표지랑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시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좀 등단작인 굿나잇 오블로라는 것도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뭔가 망상증 환자 얘기도 나오고 네. 태아의 목소리도 나와요. 굉장히 소재가 다채롭네요. 네, 맞아요. 작가님의 이 소설들이. 그래서 꼭 이 소설집 조영준 작가님의 시작이 되는 이 소설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슬프시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경장편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이 스프링 교정원이라는 곳에 가서 좋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는 이야기도 좋고 또 장용진 작가님이 산문도 되게 너무 재밌게 잘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소설 만세라는 산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소설 만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 쓰기 싫을 때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을 때 초심을 잡는 영으로 그거로 딱 읽으면 기분이 좋고 또 최근에 밑줄과 생각이라는 산문집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정용준 작가님의 가나 이 책 이렇게 파란색 표지에 좀 약간 몽환적인 어떤 그 그림으로 덮여 있는 이 책을 손에 딱 넣은 순간 정말 새로운 세계들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풍덩 빠지는 표지인데 정말 새로운 세계로 풍덩 잠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늘 함께한 이 내용과 좀 어울리는 노래
또 골라오셨죠? 네, 10cm의 노을이란 곡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미지의 서울 드라마의 OST입니다. 네. 자, 그럼 정유진의 책갈피 2011년에 나온 정용준 작가의 소설집 가나에 수록된 작품 떠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10cm의 노을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265님께서 작은 서점만의 특별한 큐레이션이 있는 보석 같은 책의 다방면을 알게 해주고 또 최신 신간까지 소상히 알려줘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이 윤택해지고 있어요 하시면서 물결을 하나 둘 셋 왜 우리가 어떤 그 이모티콘 대신 이렇게 물결만 많이 해도 네. 그 어떤 애정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약간 부드럽게 말씀하신 느낌. 네. 맞아요. 있어요, 뭐 영도 좀 느껴지고, 네. 아 진짜 그 신간과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막 이런 신간이 있습니다 하고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네. 뭐 이왕이면 저희의 소개로 좀 많은 분들이 더 이 책을 접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책은 어떤 건가요? 오늘 가져온 책은 그 잊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도와타 가이토 저자의 입문서인데 네. 다다 서재 출판사에서 올해 7월 2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한 차례 소개되었다가 올해 개정판으로 다시 독자들을 찾아온 책인데요. 네. 그 2019년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제목은 매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였습니다. 개정하면서 책의 핵심 개념이 그 잊기라는 건데 그 잊기를 강조하면서 제목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에 그 forget 네, 무엇을 잊는다 그게 아니라 이제 쌍시옷이잖아요. 네, 네. 있다. 네. 존재한다. 뭐 이런 영어로 하면 뭐 being.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고를 때 약간 이 수상 경력에 좀 약해요. 특히 외서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상을 받았나 이런 것들이 좀 앞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면 그것부터 좀 주목해서 보는 편인데 네. 이 책이 일본에서는 그 오사라기 시도 논단상이랑 기노쿠니야 인문대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논단상은 정치학 저서, 네. 훌륭한 정치학 저서한테 이제 주어지는 도서이고, 그리고 이제 인문대상은 말 그대로 인문서로 인정받았다는 건데, 사회 정치학 책이자 약간 인문학 책이다. 네. 이런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그 임상심리학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 꽤 된 저자이고, 네. 이 책은 박사를 끝내고, 저자가 약 4년간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거나 함께하면서 그들과의 일상을 기록한 제가 봤을 때 에세이에 가까운 인문서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씀하신 그 지칭한 잊기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잊기 힘든 사람들이랑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돌보험 시설 이런 멘트가 안 써져 있으면 나도 직장에서 있기 힘든데 이런 생각을. 그럼요. 네.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더위에 그냥 서 있기도 뭐 뭔가 있기 힘들다는 건 다 우리의 네.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출근하기 힘들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냥 현대인들의 약간 번아웃 이런 걸 좀 다뤄주는 책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신질환 환자들을 빗대서 현대인들한테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느냐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어서 좀 시설에 계신 그 환자들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책이 살짝 두꺼워요. 약 400페이지 정도 해당돼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오늘 들고 오신 책 보니까 많이 두꺼워 보입니다. 제가 가져온 책 중에 가장 네. 두꺼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제 메시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핵심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끼,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있던 이끼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being 약간 할 수 있죠. 네, 인간으로서 이걸 고민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자분들은 네. 이제 우리는 평소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환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잊기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이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고로 있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회복을 이제 돕기 위해서 네. 돌봄 시설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거나 퍼즐을 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다 그 사람들 옆에 있어줌으로써 네. 환자들도 누군가한테 있는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되게 누군가가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대요. 네.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둬놓거나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있어주는 그 사실 자체에 좀 집중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이란 행위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정신질환 환자가 누구인지 나오지만 몇 가지 소동만 가리고 보면 사실 우리랑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라는 그 단어만 지우고 선입견을 지우면 사실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누구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에서 뭔가 환자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 돌봄 제공자랑 돌봄 네. 수용자가 좀 뚜렷하게 나눠지기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멤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환자들을. 그래서 멤버들을 돌보지만 자세히 보면 멤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힘내라는 말도 하고 이러면서 네네.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서로를 좀 돌보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의 치료라는 이 법에 있어서 돌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한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자가 임상심리학자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 연구 사례 같은 거를 뭐 쉽게 펴낸 책 이럴 거라고 좀 선입견이 맞아요, 좀 있었는데 맞아요. 들어보니까 저자가 환자들을 뭐 의사나 연구자 입장에서만 보는 책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사실 처음 저자가 오키나와 이제 지원했을 때는 네. 자신의 소기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성공해야겠다. 네. 혹은 학술적으로 뭔가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 이제 환자들을 대했을 때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이제 학술적인 것과 실생활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은 학술이고 생활은 또 생활이었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사실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시간이 되게 적기도 해서 그리고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도 않는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저자 스스로 그 상담실 공간을 벗어나서 돌봄시설에 이제 대강당이나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기도 하고 혹은 운전사를 자처하면서 환자들 곁에 계속 얼쩡거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네. 연구자거나 학자이거나 의사인 걸 다 내려놓고 네. 한 사람의 동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자가 환자들을 이제 임상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진료실에서 만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밥 함께 먹고 소프트볼 경기도 해나가는 이웃이자 동료로 이제 자기부터 스스로 이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문의 이제 권위자로서, 그쵸? 뭔가. 네, 그쵸. 예,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막 그 치료 목적으로 갔는데, 그들과 생활하다 보니 그냥 동료네, 어찌 보면 나의 또 다른 면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네라고 하면서 운전도 하고 막 밥도 함께 먹고, 치료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정말 정성껏 돌본다는 인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자도 그러면서 좀 불안했다고 해요. 저만 생각해도 내 커리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1년 1년이 좀 중요하잖아요. 특히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에 있어서는.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로서 뭔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을 아마도 느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입되다 보니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치료보다는 돌봄이 좀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네. 돌보면서 치료도 가능하고 치료하면서 또 돌봄도 가능하고 저 약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저도 보면서 돌봄이랑 치료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왜냐면 단어는 다른데 단은 개념으로 쓰는 건 아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행위가 맞아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 나온 걸 보니까 돌봄과 치료의 원리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치료는 이제 상처와 마주보는 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아픈 곳을 직접 건드려서 어디 부분이 아픈지 이렇게 대면해 보기도 하고 살펴봐야 하는데 반면 돌봄은 이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그런 치료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때그때 그 환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상대방의 의존을 이제 받아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봄의 원리에 그 의존이 있다면 치료의 원리에는 자립이 있다는 겁니다. 의존과 자립. 네. 그래서 돌봄과 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분리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다 필요한 부분이고 존재들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할까 고민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치료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의사보다 더 월급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에 보면 자본주의는 사실 가치가 높은 거에 피를 주니까 돈을 매기다 보니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치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맺어지는 관계라든지 서로에게 하는 의존 같은 돌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를 이제 학자로서 좀 깨달으면서 돌봄과 치료를 좀 분리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까지 가서 어떤 치료로서의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으려고 갔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돌봄이라는 어떤 영역으로 더 빠져든 거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대로 괜찮을까 심적으로 굉장히 뭐 혼란도 왔을 테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저자는 그 현장에서 돌봄을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원리를 말씀드렸을 때 이야기했는데 사실 치료는 낫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돌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돌봄은. 네. 그래서 책 속에서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 돌봄을 하는 것은 돌봄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돌봄론의 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 지탱해 준다는 게 사실 이걸 본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저자가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지구를 떠나서 자신은 달나라에 떠나야 한다는 그 약간 조현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보이는 휴지나 뭐 티슈 뭐 종이 같은 걸 다 찢어 다니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나 달나라로 가야 돼 지르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안 좋은 환자였는데 하루는 이제 그 직원들이 모두 다 좀 유난히 덥고 막 힘든 날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조현병 환자분이 되게 상태가 안 좋다가 갑자기 그 직원들의 상태를 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힘내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나보다 이분들이 더 힘드네 하면서 갑자기 어떤 돌봄 모드로 바뀐 거예요, 본인이.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날 돌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친구이자 유일한 동료인데 너무 처져 있다. 그래서 안마도 해주면서 막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환자들이 그냥 마냥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돌봄이 계속될수록 이제 환자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유대감이 되게 깊어지고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학자로서의 다시 네.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돌봄시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떠나는 동료들도 많은데 그 동료들이 떠날 때마다 뭐 그런 공백 같은 걸 환자들이 또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자 돌봄의 가치가 환자에게는 치료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하진 않다. 이거를 네. 또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돌봄을 저자가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치료는 어느새 좀 내려놓고 네. 네, 돌봄 위주로 이제 생활하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는 몰라도 특히 지금 드는 생각이 정신과에 있어서는 큐어, 케어 뭐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어떤 돌봄, 네. 그 케어가 더 어떤 그 결과로 봤을 때도 더 맞아요.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또 이거 말고도 지금 같이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말고도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제가 MBTI 맨 끝이 J거든요. 저도 J예요. 우리 진짜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하긴 방송이시니까. 그래서는 아니지만. 네, 제가 약간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공백을 못 찾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하는 성격인데, 이 책에서 지루함은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봄시설에서는 그 정신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지루함을 아예 못 느낀다고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다 보니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나라에 갔다는 그 친구는 계속 달나라로 와라 막 이런 그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은 뭐 누군가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다면 타인에게 계속 차가운 시선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자극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아예 지루함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이제 치료받는 과정 혹은 돌봄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면 확 금방 호전적으로 돼서 이제 퇴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루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네. 호전의 시그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뇌에서 지루함을 느끼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계 이제 네. 자기의 환청도 다 깨내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나아가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본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의 평화 상태라는 거는 그 지루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네. 심적으로 안정적인 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곳. 저 굉장히 안정적인가 봐요. 저는 항상 지루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잊기 힘든 사람이라는 제목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자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왜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냥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맨날 정말 바쁘다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네, 맞아요. 존재하기 힘든 우리의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진짜 읽으면서 똑같이 느꼈는데 네. 이 책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라고 제가 뭐 대본 같은 거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면 이제 작가님한테 의지하듯이 네. 뭐 혹은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공동체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의존 없는 삶은 사실 불가능하다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존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치료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사례들이거든요. 사례들인데 좀 더 즐겁게 다루는 네. 사례들이 많아서 뭐 임상심리학이라든지 정신질환 환자 돌봄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소개해 주시는 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돌봄의 그 현장을 또 다룬 이야기, 돌봄의 의미를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좀 따뜻한 메시지도 분명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자 도하타 가이토의 잊기 힘든 사람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어느 봄날 강가를 걷고
웃고 있을 때 김동률의 산책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떠갈 때 나